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일 책방 딥인사이트 우리 이연 투자자문의 대표 박성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박 대표님 보고 싶어하는데 자꾸 목소리로만 나오고 어느 방송에서는 얼굴을 잘 못 봐서 너무 답답해요.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땅히 소개해드릴 만한 책도 네. 그렇게 많지 않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동안 못 나왔었는데요. 네. 마침 좋은 책이 하나 발간돼서 예, 맞아요. 좀 네. 책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재밌었는데 딥 밸류라는 이런 책입니다. 어떤 게 진정한 가치주 투자인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짜깁기 같기도 하지만 다른 섹터별로 좀 배울 만한 게 있는 재미난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 책 보시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책 제목 자체가 네. 좀 딥 밸류로 일반인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제목일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그 밸류라는 게 들어가는 걸 보면 네. 그래도 가치 투자를 전파하는 책이구나 네. 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책 내용을 읽다 보면 벤자민 그레엄으로 결국 회귀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네.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사실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제 계속 호출되고는 있는데 책 초반에 전혀 다른 접근이 있죠. 바로 칼 아이칸, 우리가 알고 있기는 기업 사냥꾼, 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지 했는데 읽어보니 그럴싸하고 맞는 내용이긴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벤자민 그레이엄하고 칼 아이컨이 비슷한 점이 있다 이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야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책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런 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책이 지금 시대적으로 한국의 시사음악과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칼 아이칸과 같은 이제 행동주의자들이 이제 왜 나오게 됐는지에 네. 대한 거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제 얘기를 쭉 듣다 보시면 마지막에 왜 네. 행동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납득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요 딥 밸류라는 게 네. 그 좀 쉽게 얘기를 하면 deeply undervalued than 스탁에 투자를 하라. 네. 초저평가된 기업에 투자를 하라라는 네. 게 이제 그렇죠. 이 딥밸류 투자의 핵심인데요. 예. 딥밸류 투자가 어떤 건지를 알려면 네. 결국 이제 벤자민 그레엄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벤자민 그레엄 하면 한 단어로 벤자민 그레엄을 대표한다고 하면 어떤 단어가 혹시 떠오르세요? 가치 투자의 아버지. 네, 그렇고 벤자민 그레엄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아마 안전마진일 겁니다. 안전마진. 그렇죠. 네, 벤자민 책에서도 그레엄 나오죠. 하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안전마진이 될 텐데요. 딱 안 떠올랐을까? 네. 안전마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네. 가치에 비해서 충분히 싼 기업을 사라.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1,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에 사라는 게 안전마진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게 사라는 게 안전마진 철학의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벤자민 그레엄의 이제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가 이제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이제 처음에는 스승인 벤자민 그레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그랬죠. 이제 싼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네. 어느 순간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가르침에서 조금씩 네. 약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가장 대표적인 계기라고 이제 많이 알려진 게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네. 그 투자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좀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자회사 중에 그 창고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사기꾼이 그 창고업을 하는 회사한테 샐러드 오일을 네. 그 창고에 보관을 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자회사한테 보관증을 받습니다. 네. 이 창고에 샐러드 우유가 잔뜩 보관돼 있다라는 보관증을 받고 그 보관증을 이제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거액을 대출을 받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습니다. 네. 기름이 아니라 바닷물을 넣었죠. 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창고에 실제로는 샐러드유는 뭐 거의 있지도 않고 바닷물만 잔뜩 채워져 있다는 게 결국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 돈을 이제 다 물어주게 생긴
근데 그게 뭐 수억 달러.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옛날에 무슨 샐러드 오일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대출을 받고 네. 그런 사기를 그렇게 크게 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수억 달러의 돈이어가지고 네.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자본금을 거의 다 날릴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런 돈이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가 대폭락을 그렇죠. 했는데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를 안 했을 텐데 그렇겠죠. 워렌 버핏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어떻게 쓰는지를 생각하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네.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여러 가게들을 가서 주의 깊게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여전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쓰고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사용자 수표를 네. 사용하고 예. 또 가게도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무리 없이 받고 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경쟁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전혀 훼손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큰 금액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다 그렇죠. 베팅을 했고요. 총 자산의 상당 부분을 밀어넣었죠. 거기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투자 방식하고 워렌 버핏이 조금씩 갈리게 된 이제 첫 번째 기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좀 워렌 버핏이 약간씩 바뀌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워렌 버핏에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찰리 먼거라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가 젊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었나 하면 찰리 먼거가 젊었을 때 그 농기구 제작 업체인 인터내셔널 하베스터의 대리점 책임자로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그게 저도 몰랐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네. 알았는데 그게 먼거를 먼거되게 만들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농기구 제작 그 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재고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재고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현금이 많이 필요하고 네. 또 그 현금을 내가 자체적으로 다 조달할 수는 없으니까 대출을 또 많이 받아야 되고 네. 근데 그렇게 많은 대출로 농기계를 많이 재고로 끌어안고 있다가 갑자기 또 불경기가 오게 되면 굉장히 회사가 크게 타격을 받고 이제 그렇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거가 그때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게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은 회사를 투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쁜 회사를 개선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찰스 먼거가 그때 깨닫게 돼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가 그 워렌 버핏한테 계속 조언을 한 게 조금 비싼 값을 주더라도 좋은 회사를 사는 게 네. 훨씬 좋다. 사실은 바로 그 전까지는 그레이엄의 그걸 따라서 뭐랄까 싼 가격에 괜찮은 회사를 사야 된다라는 네. 주의였던 네. 것이 이제 바뀌는 네.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워렌 버핏이 네. 가격에 집착을 했었죠. 그렇죠. 싼 가격에 사야 된다. 네. 가격에 집착을 했었는데 이제 찰리 먼거가 계속 가격보다는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좋다라고 네. 이제 계속 설득을 해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1972년에 벅셔 해서웨이가 실제로 이제 블루칩 스탬프스가 인수를 한 건데요. 네. 그 시즈 캔디라는 회사를 장부가의 3배나 되는 그렇지. 가격을 주고 사게 됩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사건이었죠. 그게. PBR 3배를 주고 사는 네. 건데요. 과거에 뭐 그레이엄 시절 같으면 PBR 3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을 그렇죠. 텐데 네. 그 가격을 주고 이제 시즈 캔디를 사게 되고 이게 또 이제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됐는데요.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워렌 버핏의 이제 좋은 기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1989년 그 주주 사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더풀 컴퍼니를 페어 프라이스에 사는 게 페어 컴퍼니를 원더풀 프라이스에 사는 것보다 그렇지. 훨씬 좋다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드디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벤자민 그레엄이 싸게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렌 버핏은 아주 싸게 사는 것보다는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네.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엘 그린브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네, 맞습니다. 네. 네. 콜롬비아 대학에서 가치 투자로 강의도 하고 있고 네. 또 고담 캐피탈이라고 네. 헤지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했던 분인데요. 조엘 그린브라트가
이 워렌 버핏의 말대로 투자를 하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면 훌륭한 투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이제 조엘 그린브라트가 그 검증을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검증을 했냐면 워렌 버핏이 좋은 기업을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라고만 얘기를 했지 어떤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고 어떤 가격에 사면 좋은지의 구체적인 공식을 제시하진 그렇죠. 않았거든요. 안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엘 그린브라트가 아마도 요런 기업을 버핏이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좋은 기업의 조건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ROC가 높은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네. 리턴 온 캐피탈인데요. 네.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ROE는 많이 아실 겁니다. ROE가 리턴 온 이쿼티인데요. 네. 리턴 ROE는 이제 순이익하고 네. 자기 자본을 비교를 한 거죠. 네. 자기 자본에 비해서 수익을 얼마나 많이 넣는가. 네. 순자본 대비 이익률이 얼마큼 네, 되느냐. 그게 이제 ROE인데 이 ROE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차입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자기 자본이 굉장히 줄어들게 줄어들죠. 되고 네. 그래서 이제 ROE가 굉장히 높아 높아지죠.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하듯이 차입금을 가지고 주식을 녹여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초과를 시켜도 ROE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높아진 ROE는 사실은 뭐 품질이 좋지 않은 ROE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ROE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효과를 제거하고 보기 위해서 조엘 그린브란트는 ROC라는 그 거를 만들었는데요. 일종의 투하 자본 수익률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겠죠. 네, 한국말로 하면. 맞습니다. ROC에서는 네.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봅니다. 이제 EBIT을 보는데요. 네.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네. 이자 비용하고 세금을 제하기 전에 전에,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요. 영업 매출에서 매출 총 비용을 싹 빼고 일단 나머지 떨어지는 크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익.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EBIT을 투입 유형 자본으로 나눈 값이 이제 ROC인데요. 투입 유형 자본은 이제 순운전 자본하고 순고정 자산을 더한 값입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자본을 썼는가, 네. 자산을 썼는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얼만큼 실제 돈을 투하했느냐라는 얘기죠. 이 ROC가 높은 기업을 이제 워렌 버핏이 아마도 훌륭한 회사라고 했을 거다라고 이제 조엘 그린브란트가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네. 좋은 회사는 ROC가 높은 기업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괜찮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네. 어떤 가격에 사는 게 괜찮은 가격인지 이걸 이제 나타내는 지표로 earnings yield라는 우리말로 뭐 이익 수익률 네, 정도가 네, 되는데 earnings yield라는 지표를 사용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EBIT을 네. 기업 가치 EV로 나눈 값입니다. EV가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을 그 기업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가총액에다가 이제 총 차입금을 더한 게 EV입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어떤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려면 그 기업 시가총액만큼 돈을 지불할 필요도 있지만 네. 또 그 차입금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차입금에 대한 비용도 내가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그 시가총액하고 그 총 차입금을 더한 게 EV인데요. 네. 그래서 요 EV 대비해서 EBIT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얼마만큼 내가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가? 네, 네. 그게 이제 이익 수익률, earnings yield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ROC가 높고 EY가 낮은 기업이 네. 이제 워렌 버핏의 조건에 맞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EI가 높은 기업, 그러니까 네, 네. 이익 규모가 큰 기업.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퍼가 낮은 기업. 네, 우리가 맞습니다. 보기에. 네. 네. 그 EY의 역수가 이제 퍼랑 그렇죠.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ROC가 가장 높은 기업을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우고, 네. 그다음 EY가 또 가장 높은 기업을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네. 그 가장 높은 순서대로 네. 이제 순위를 다시 내 가지고 네. 두 개를 더해서 순위를 또 옆에 뚫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순위가 가장 높은 30개 기업을 매년 선별해 가지고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네.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이제 17년간 그렇게 네.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연평균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연평균 30.8%가 나왔는데, 어마무시한 수익률이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시장 수익률이 연평균 한 12.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8% 초과 수익인데 이거는 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초과 수익이죠. 네. 그걸 장기간으로 뽑은 네. 한두 해야 뭐 쉽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수익을 이 워렌 버핏의 조언에 따라서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비트한 거죠. 네. 그래서 잠깐 여기서 실전 투자하고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컨트롤 하시면 돼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요즘 뭐 젊으신 분들은 엑셀 잘 돌리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받아가지고 이 데이터 값이 나와요. 그러면 그 데이터 값을 받아서 엑셀 돌려서 요거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감정 배제하고 요 법칙대로 투자를 하면 기본적인 수익률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컨트롤 하시는 걸 소개하시는 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실전 투자로 한번 여기 잠깐 양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퀀트를 하진 않지만 네. 퀀트 투자자분들이 네. 사용하는 여러 뭐 지표 중에 도구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조엘 그린브라트의 네. 이거를 이제 조엘 그린브라트가 마법 공식이라고 매직 그쵸. 포뮬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이제 이 공식을 뭐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네. 책을 만들어서 네. 매직 포뮬러를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책 한 권이 지금 통째로 소개된 겁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조엘 블란트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을 통째로 다 소개하셨어요. 방금 전에. 네. 네, 짧은 기간에.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조엘 그린브란트의 그 매직 포뮬라 마법 공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워렌 버핏이 옳더라. 네. 워렌 버핏의 말이 옳다가 네.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토비아스 칼라일의 네. 딥밸류라는 책 내용을 보면 네. 이제 토비아스 칼라일이 조엘 그린브란트의 그 결과를 네.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 마법 공식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검증을 했는가 하면 마법 공식으로도 돌려보고 네. 그 마법 공식을 구성하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가 ROC가 있고 네. 하나가 어닝스 일드가 있는데 네. ROC라는 게 결국은 좋은 기업인 거죠. 그렇죠. 네. 그 투하 자본 대비 리턴이 큰 회사니까. 네, 네. 그리고 어닝스 일드라는 게 얼마나 싸게 샀는가를 그렇죠. 네.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요. 그 각각으로도 또 따로 돌려봤습니다. 네. 그 매직 포뮬러로도 돌려보고 매직 포뮬러에서 ROC만 따로 떼내가지고 ROC가 가장 좋은 기업으로만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고 그렇죠. 또 어닝스 일드만 따로 떼내가지고 어닝스 일드가 가장 좋은 기업으로만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고 네. 이렇게 세 개를 다 따로따로 돌려봤는데요. 약간 수익률이 각각 조금 차이가 났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1974년에서 2011년까지 마법 공식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을 해봤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13.94%가 나왔는데요. 네. 전체 시장 수익률이 10.46%였습니다. 아까 그 매직 포뮬러보다는 좀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 네. 마법 공식의 수익률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조엘 그린브란트보다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서 뭐 그 검증을 해본 거니까. 그때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 한 3.5% 정도 이제 네. 매직 포뮬러가 앞서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매직 포뮬러가 아니라 어닝스 일드만 가지고 그것만 따로 발췌해서 쉽게 얘기하면 저퍼 비슷한 거죠. 네, 네. 싼 기업만 네. 추출을 해가지고 싼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더니 수익률이 15.95%가 나왔습니다. 마법 공식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상대 수익률이 더 네. 추가 수익률이 15%. 네. 네. 그리고 ROC만 가지고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돌려봤는데 ROC가 뭐냐면 좋은 기업이잖아요. 네네. 좋은 기업들만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돌렸더니 수익률이 10.37%가 나왔는데 네. 이게 시장 수익률보다도 더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수익률은 네. 네. 그래서 이 토비아스 칼라일의 결론은 뭐냐면 조엘 그린브란트의 마법 공식이 효과가 있었던 거는 좋은 기업을 훌륭한 기업을 사서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싼 기업을 샀기 네.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거더라. 네. 좋은 기업이라는 조건을 없애버렸더니 수익률이 더 수익률이 좋아지더라. 네. 그래서 마법 공식에서 중요한 거는
좋은 기업을 네. 포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게 산 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원 평균 회기 네. 얘기가 또 네, 나오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네. 벤자민 그레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네. 벤자민 그레엄이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워렌 버핏에 오면서 좋은 기업을 사는 게 더 중요하더라라고 바뀌었는데 네. 그리고 그거를 조엘 그린브라트가 검증을 해줬는데 네. 토비아스 칼라일이 다시 봤더니 아니더라. 싼 기업을 사는 게 더 중요하더라라고 네. 이제 다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 워렌 버핏의 투자 조합 시절 그러니까 50년대나 이럴 때 소위 꽁초 투자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는 저평가 주식을 사는 거, 싸게 사는 걸 집중했을 때 수익률은 워렌 버핏이 대단히 훌륭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최근에 워렌 버핏 수익률은 과거에 그 높았던 수익률을 까먹는 거잖아요. 연평균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자산 규모가.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기업, 원더풀한 기업을 페어한 가격에 사기는 했는데 수익률은 사실은 좀 떨어졌죠. 실제로. 워렌 버핏이 최근에 흐름들은. 예, 물론 인정합니다. 작은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워렌 버핏의 현재 투자는 또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수익률을 높이려면 워렌 버핏이 원래 가졌던 그 태도, 즉 그레이엄이 가졌던 그 태도를 갖는 게 오히려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좋은 기업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과가 더 안 나오는가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좋은 기업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ROC가 높은 기업, 네. 쉽게 얘기하면 ROE가 높은 기업을 네. 좋은 기업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 높은 ROE가 계속 지속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네. 이 책의 백미였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ROE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얘기랑 뭐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가 예를 들면 뭐 영업이익이 뭐 20% 30%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가가 엄청 오르겠죠. 이익도 엄청 늘면서 계속 네. 성장도 빠르고. 네, 이제 주식시장에선 그런 일이 벌어질 테고요. 네. 이 비즈니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돈 잘 버는 사업이 있어? 네. 나도 들어가야 되겠는 네. 걸? 그래서 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게 되고 네. 또 신규 진입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심한 경쟁으로 인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이 결국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바뀐다는 네, 얘기겠죠. 그래서 시장 평균 정도의 영업이익률로 결국은 회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더라는 거죠. 작년에 우리 마스크에서 많이 봤죠. 네, 네, 마스크 떼돈 벌다가 나중에는 거의 거저에 팔고 막 그런 네, 분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샀을 때의 문제는 이 훌륭한 기업이 계속해서 훌륭한 기업으로 남아 있으면 괜찮은데 네.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벤자민 그레엄이 맞냐, 워렌 버핏이 맞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이제 두 사람이 어디에 더 그 방점을 찍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워렌 버핏도 이제 그걸 알고 있을 텐데요. 워렌 버핏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ROE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네. 찾아서 투자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렇죠. 벤자민 그레엄은 높은 ROE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네. 우리가 사전에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고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높은 실적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좋은 실적의 기업이 어느 순간 되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안 좋은 기업들이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이익이 좋아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이더라.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진짜 한국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그게 심하지 않습니까? 워낙 그 경기 민감형 네. 그 사이클을 타는 시크리컬이 워낙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네. 좋을 때 사가지고 좋은 적이 별로 없었던 네. 오히려 아주 사람들이 안 쳐다볼 때 나빴을 때 사면 의외로 굉장히 큰 슈팅이 나오는 네. 그런 경우가 정말 한국에서 정말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벤자민 그레엄하고 워렌 버핏의 차이가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고요. 만약 우리가 이제 버핏 같은 투자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ROE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을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코카콜라 같은 기업, 네.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과거 뭐 수십 년 동안 ROE 20-30%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기업을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천재적인 기업 분석 능력이 있는 그런 천재적인 투자자라면 그런 코카콜라 같은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는 네.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천재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싼 기업을 찾는데 더 노력을 집중하는 게 좋다는 네. 게 토비아스 칼라일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균으로 회귀한다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참 그 동감이 갔어요. 지금 그것도 사실 과열되면 우리도 꼭 그런데 인기 있는 업종, 인기 사람들이 몰려가는 데는 꼭 뒤끝이 안 좋았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회생하는 기업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았고 요즘에 최근에 뭐 기계나 조선이나 뭐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버려졌는데 요즘 슬금슬금 고개를 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년 재작년 그렇게 좋았던 뭐 2차 전지라든가 무슨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막 이렇게 그 인기 좋은 자리에서부터 추락을 하고 있고 네. 예, 특별히 한국 시장에 더 잘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 맞습니다. 내용이.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그 평균 회귀라는 그 핵심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이제 싼 기업을 우리가 샀을 때 이거를 시장도 알아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업이 맞습니다. 싸다는 걸 시장이 알아봐 줘야 되는데 어떻게 네. 이 싼 기업을 샀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네. 이게 이제 가치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막 거버넌스 이슈가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네. 일화가 있는데 그 벤자민 그레엄이 1955년 미국 상원 은행통화위원회에 출석해서 네. 그 은행통화위원회 의장이 질문한 거에 대답한 이제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 국회의원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정말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은행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의장이 벤자민 그레엄한테 질문을 했는데 당신이 특수 상황을 발견하고 예를 들어서 $30짜리 가치가 있는 주식을 $10에 샀다고 해볼 때 근데 그 주식을 $10에 사서 당신이 이익을 내려면 결국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의 가치가 $30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인정을 해야 네. 되죠. 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가? 뭐 당신이 광고라도 하느냐? 네. 아니면 다른 어떤 액션을 하느냐라고 이제 벤자민 그레엄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벤자민 그레엄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게 바로 우리 사업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시장은 결국 가치를 따라잡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의장이 다시 당신이 그 주식을 사가지고 이익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30 가치가 있다고 알아줘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좀 특이합니다.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벤자민 그레엄이 우리가 뭐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진 않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이게 $30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 우리가 뭐 운이 아주 좋았었나 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결국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그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이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운도 좋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벤자민 그레엄이 그 메커니즘이 평균 회귀라는 거를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 하면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책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인데요. 네. 사실은 벤자민 그레엄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쓰기 전에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증권 분석이라는 책의 맨 앞에 어떤 글귀를 벤자민 그레엄이 실었냐 하면 과거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론에 나온 글을 실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실패했지만 회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지금은 축하받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 이게 바로 평균 회귀의 그렇죠. 개념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증권 분석 맨 앞장에다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증권 분석 3판에는 네. 아예 챕터 52장에다가 다시 한번 이 호라티우스의 시론을 언급을 하고 나서 장래가 아무리 밝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역으로 장래가 어두운 회사라도 주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탁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세월은 수많은 변화와 반전을 불러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여러분 반복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진짜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좋거나 비정상적으로 나쁜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익이 줄어들 때는 이익을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이익이 과도할 때는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정력이 작동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경우라면 아마도 우호적인 업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꽤 높고요. 거의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서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갑자기 해운 업종이 생각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해운업 얘기하셨지만 해운업이 굉장히 엄청나게 그 불황을 겪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업 다 망했잖아요. 네, 대한해운 그 한진해운 한진해운 다 망했죠. 네, 망했죠. 다 날라갔는데 펜오션도 망했었죠. 네. 사실 회사가 넘어갔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네. 운임이 급등하는 바람에 HMM이 아마 코로나 시절에 네.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 회사로 변신한 중견 거죠. 회사가 대형 회사로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네. 많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물류비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그렇죠.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그 기업들이 뭐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업황이 굉장히 지금 비우호적이었던 네. 거고 해운업한테는 또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좋았던 경우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해운업이 하이테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남들이 모르는 걸 우리만 알고 있어는 네. 사실 네. 아니니까요. 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그 심리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네.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생각에 관한 생각. 네. 생각에 관한 이 프로그램에서도 전에 한번 네. 소개해 주셨던 예, 예. 책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 카너먼이 그 이스라엘 이제 공군 비행학교 교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칭찬을 하는 게 처벌보다 교육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경험 많은 교관 하나가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고개 비행을 깔끔하게 해낸 비행사를 칭찬을 했더니 칭찬하고 나서 오히려 비행 실력이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고개 비행을 잘 못한 사람을 호되게 야단을 쳤더니 그 다음에 실력이 좋아지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카너먼이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게 평균액이구나. 네. 그래서 기업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성과는 실력만으로 얻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운과 실력이 함께 네. 작용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 성과를 실력만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칭찬을 하거나 호되게 야단을 치게 되면 반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개 비행을 잘한 사람이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잘한 게 아니라 운도 좋았던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평균으로 회귀되는 건데, 그걸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제 칭찬하고 호되게 야단치는 거의 효과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이든 기업이든 거둔 성과는 운과 실력이 함께 작용을 해서 얻게 되는 결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좋은 성과는 운이 굉장히 많이 따랐었을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항상 계속 운만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운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안 좋은 성과 어느 정도 평균 성과로 회귀하게 되고, 또 실력 그 성과가 너무 나쁜 경우에는 그게 실력이 나빠서일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불운한 경우가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 뭐 사람이 또 계속 불운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운이 이제 불운이 사라지고 다시 운이 오게 되면 다시 좋은 실력을 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갑자기 해운회사고 저는 이걸 듣다 보니
워렌 버핏이 겹쳐서 생각나네요. 왜냐하면 회원회사가 사실은 우리 그 많던 회원회사가 그렇게 거덜나는 데는 물론 운영도 잘 못했겠죠. 근데 업황이나 운이 나빠서 그런 건데 워렌 버핏은 워낙 그런 그 90년생을 통해서 그런 운 없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불운을 피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남의 불운이 터지면 그 현금 가지고 남의 불운을 자기의 운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 평균 회기라는 게 이제 아까 그 가치 투자의 핵심 질문이 내가 싼 기업을 샀을 때 어떻게 이 시장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다시 그 반영을 해주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가장 핵심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 메커니즘이 봤더니 결국은 평균 회기다라는 거죠. 싼 기업은 실적이 안 좋아서 싼 경우가 많을 텐데 그 나쁜 실적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좋은 실적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더라. 또 너무 좋은 실적이 좋은 기업은 나쁜 실적으로 그 평균의 실적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재밌는 게 패자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또 승자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아주 좋았던 주식, 실적이 아주 나빴던 주식. 여기서는 이제 그 패자주가 과거 3년간 하락폭이 가장 큰 주식. 그다음에 승자주가 과거 3년간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더니 지나고 나서 봤더니 패자주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더라. 훨씬 좋았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적자 기업으로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고 흑자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더니 적자 기업 포트폴리오가 흑자 기업 포트폴리오보다 수익이 더 좋더라. 고 이제 하는 연구 결과를 또 이 책에서 싣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일컬어 턴어라운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 다 평균 회기의 힘이 작동한 그런 결과인데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평균 회기의 힘을 사실은 잘 깨닫지를 못하고 현재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그런 생각이거든요. 주린이들이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재작년 작년에. 그래서 지금 실적 좋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가 좋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좋을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제 그런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런 기업을 우리가 사전에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서 대부분의 기업이 그거보다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추세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가정하기보다는 평균 회기의 힘을 믿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투자다. 그게 본성하고는 좀 거스르는 투자죠. 맞습니다. 남들 사람 많이 모이고 즐겁고 좋다고 할 때는 쉽게 손이 나가지만 막 적자 나고 거덜난 것처럼 보이는 데는 손이 잘 안 나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평균 회기의 힘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게 역발상 투자인데 역발상 투자가 힘든 이유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인기주를 쫓아다니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본성에 좀 거슬르는 거라서 사실 역발상 투자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훈련이 된 사람에게도 문득문득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가 이제 패턴이 된 사람들조차도 문득문득 이렇게 환기하거나 다시 재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제 싼 기업을 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이제 평균 회기의 힘이고요.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근데 싼 기업이 계속해서 싼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시가총액보다 보유 현금이 또는 현금성 자산이 뭐 2배, 3배 되는 기업이 지금 널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광주진세계라든지 또는 뭐 신도리코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시가총액보다도 뭐 현금이 2배, 3배 되는 그런 기업들인데 정말 갑자기 아픔이 새록새록 올라오네 그 종목들 들으니까. 뭐 터무니없는 수준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싼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사실 이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언을 한 네. 게 있습니다. 사실은 벤자민 그레엄 때는 그런 종목이 정말 많았죠. 네. 29년 대공황 이후 때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진짜 현금 가치도 못 미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이 뭐 한 3분의 1인가 엄청나게 많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엄이 증권분석이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가가 청산 가치를 하회한다면 그것은 회사의 경영진이 잘못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래서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주주들이 압력에 의해서라도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네. 벤자민 그레엄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조용히 하시던 벤자민 그레엄 그 양반도 사실은 행동주의를 하라고 지금 사실 우리에게 뻔뿌질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칼 아이칸하고 네. 벤자민 그레엄을 연계시키기가 네. 좀 낯설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칼 아이칸이 행동주의를 하게 된 이유가 벤자민 그레엄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행동주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벤자민 그레엄이 증권분석 1판에서 주주가 개입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잘못된 그 기업 가치를 올바르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권분석 3판에서는 아예 파트 6 한 부를 할애해서 5개 챕터를 할애해서 주주와 경영진의 관계를 굉장히 깊이 논의를 하고 주주들이 이 잘못된 청산가치 아래에서 거래되는 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벤자민 그레엄의 이제 가장 그 탁월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조차도 네. 사실은 이제 그 버크셔 사회를 창업하기 전에 버핏 투자조합을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워렌 버핏이 버핏 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크게 이제 3가지 형태의 투자를 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그 제너럴스고 하나가 워크아웃이고 하나가 컨트롤인데 네. 제너럴스가 뭐냐 하면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너럴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컨트롤스는 뭐냐 하면 그냥 그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이 적정 가치에 도달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적정 가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버핏이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경영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네.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서 결국은 버핏이 강제로 그 기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네. 이사회에 압력을 넣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바로 벤자민 그레엄의 행동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워렌 버핏도 그런 행동주의 투자를 했던 건데요. 네.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샘본맵이라는 회사에 네. 투자를 해서 이제 성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덱스터 밀이라는 풍차랑 펌프, 실린더, 농기계 제조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또 마찬가지로 행동주의를 해서 네. 성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댐스터 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댐스터 밀을 인수하고 나서 구조 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라든지 그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큰 압력을 받고 신문에 일면 기사로까지 네. 이렇게 실리는 바람에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고 나서 네. 이게 이제 버핏의 개인적인 그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워렌 버핏의 개인적인 성향하고는 안 맞아서 네. 그 다음부터는 이런 적대적인 행동주의는 워렌 버핏이 안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네.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자민 그레엄이 행동주의를 처음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얘기하셨던 칼 아이칸 같은 경우도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행동주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행동주의라는 게 결국은 기업에 숨어 있는 가치를 이제 끌어내는 행동을 하는 게 행동주의인 거죠. 사실은 경영진이나 이사들은 주주들하고 입장이 똑같지가 않은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는 사실 월급만 따박따박 나오고 월급만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 있는 유휴 자원들을 자기네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이사들이나 네. 임직원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맞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네. 뭐 같이 가면 좋지만 그게 가장 좋지만 이사들은 사실은 주식을 별로 안 갖고 있는 경우도 꽤 되니까 네. 이사회에서 따박따박 월급만 주고 뭐 회사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무슨 회사 갖고 있는 뭐 콘도라든가 이런 거 쓸 수 있으면 네. 그냥 땡큐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벤자민 그레엄이
그 똑같은 말을 실제로 증권분석이라는 책에서 했습니다. 네. 내부자는 얼마든지 자신이 원할 때 자신이 원하는 주가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팔고 싶은 때가 오면 기업의 실적을 상황을 개선해서 기업의 실적을 올리고 주가를 올린 다음에 자기가 얼마든지 주식을 팔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뭐 좀 저렴한 가격에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주가를 억누를 수도 있다고 벤자민 그레엄이 직접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옛날부터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많죠. 네,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그러네요. 미국 역시 과거 50년대, 60년대에 네.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좀 많이 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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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벤자민 그레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업이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는 이 시장 참가자들이 이 기업이 살아남아 있는 것보다 사라지는 편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아마도 이제 최근 뭐 신문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남양유업 같은 회사를 보면 그렇지. 이 회사도 과거 한 10년 전에 네. 가치주로 굉장히 각광받던 회사였거든요. 네. 뭐 한 수천억 되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현금을 계속 소진시키고 기업의 사업도 악화되고 뭐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남양유업이 싸다고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결국 지나고 봤더니 그 남양유업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결국 주주께 안 되더라. 네. 어떤 식으로든지 녹아서 밖으로 빠져나갔겠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벤자민 그레엄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 회사는 살아남는 것보다 사라지는 편이 더 가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행동주의가 이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건데요. 회사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회사가 바뀔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회사에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태가 꽤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 네.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벤자민 그레엄이 수십 년 동안 증권분석 책을 계속 개정판을 내면서 이렇게 행동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런 행동주의를 하는 주주들이 사실은 많지 않더라. 네. 그래서 벤자민 그레엄이 제일 마지막에 직접 쓴 책이 현명한 투자자 사판이 제일 마지막 책인데요. 그때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주주들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런 행동주의를 하는 거는 정말 힘들다는 거를 내가 아는데 당신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경영 개선을 원하는 동료 주주들이 있다면 그 동료 주주들이 의결권 위임을 부탁을 받으면 열린 마음으로 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라 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낮은 싼 기업의 기업이 저가치를 찾아가는 그 메커니즘이 하나는 평균 회귀의 힘에 의해서 시장에서 스스로 기업의 가치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신도리코나 광주 신세계나 네. 남양유업 같은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행동주의 그 주주가 행동주의 행동에 나서서 그 기업이 강제로 바뀌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한국의 정말 절실한 얘기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 향후에 저는 이게 한국에는 이제 앞으로 조금 과거보다는 빈번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행동주의 투자자들 조금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남양유업도 일종의 그런 거였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비어잇인가요? 그것도 사실은 대주주가 70%나 갖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어쨌든 뭔가 지금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동조한다면 내가 가진 주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좀 밀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투자 세계에 있는 투자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 운용사라든가 자문사라든가 막 여러 회사 펀드나 헤지 펀드나 무슨 큰 기금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걸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번에 남양유업은 또 그 회사하고 또 어긋났거든요. 네. 그 다른 쪽 팔겠다고 한 이걸 봐서는 아무리 봐도 경영지를 좋게 해석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회사는 정말 주주 행동주의가 딱 먹혀 들어가는 게 네. 훨씬 맞고 그래야 회사가 또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사실은 최근에 어떤 일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냐면 요즘 탐방을 잘 안 받는데 하도 답답해서 정말 탐방을 요청해서 한번 갔어요. 그런데 탐방을 갔더니 탐방을 가는 이 룸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 같은 게. 회의실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옆에서 막 소리소리 쌍욕을 하면서 어떤 직원을 막 혼내는 거예요. 진짜 제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탐방을 간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를 맞이했던 IR 팀장이 깜짝 놀래서 그 옆방에 가서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기분이 아주 싸하더라고요. 굉장히 회사는 싸고 이익 성장률도 좋아요. 근데 그래도 결국 최근에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제가 들었던 그 목소리와도 관련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그 대주주라든가 경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회사는 굉장히 그래서 값어치가 굉장히 저평가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회사들의 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고 행동주의 펀드와 같이 하는 경영진 일군이 거기에 들어가서 회사를 잘 리뉴얼하면 훨씬 좋은 회사로 바뀌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회사도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그런 일이 좀 한국에 아직까지 되게 비일비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드린 이 토비아스 칼라일의 딥밸류라는 책은 결국은 벤자민 그레엄의 가르침이 결국은 옳더라라는 얘기고 벤자민 그레엄의 가르침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평균 회귀의 힘이 굉장히 강하더라.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실적, 그 높은 ROE를 네. 꾸준히 올리는 기업도 물론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워렌 버핏 같은 천재 투자자들이 하는 거지만 네.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평균 회귀의 힘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으니 싼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훨씬 좋더라라는 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싼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주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기업에 적극적으로 그 저평가되어 있는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게 필요하다는 네.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마 지금 여러분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읽은 이 영상을 통해서 책을 진짜 한 두세 권 정도 읽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혹시 또 전해주고 싶었던 내용들이 혹시 또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이 책은 좀 저 느낌에서는 가치 평가자들을 열심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봤던 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의 시도가 다양한 층위의 시도를 해서 그 부분이 좀 재밌게 저도 읽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한 독이 책방 딥 인사이드에서는 토비아스 칼라일의 딥 밸류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실전 투자에 써먹으셔야 합니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써먹으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밝은 미래를 선사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워렌 버핏처럼 천재는 아니니까 이런 싼 주식을 사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워렌 버핏만큼 천재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워렌 버핏보다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보다 돈이 작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죠? 그 하나 좀 보충하고 싶은 게 워렌 버핏이 그런 그 벤자민 그레엄에서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걸로 이제 바뀐 이유가 그 워렌 버핏이 2014년 벅셔 창립 50주년 기념사에서 스스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가 어떤 거냐면 내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작을 때는 담배꽁초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었다. 1950년대 이런 담배꽁초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 바람에 투자를 했던 덕분에 내가 엄청난 수익을 평생 최고의 수익을 계속 기록했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담배꽁초 투자의 중요한 약점은 자산 규모가 작을 때는 효과적인데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투자가 정말 힘들어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팔지 않을 기업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회사로 계속 남아있을 ROE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찰리 먼거의 조언대로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기업에 찾아서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워렌 버핏이 미국만한 시장이 영어로 쓸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미국만한 시장에 10개가 있었으면 아직도 담배꽁초 투자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고래가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사고 팔는 게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 자금이면 네. 예, 기금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만약에 지금 뭐 수백조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수백조가 아니라 그냥 뭐 수십억, 수백억을 만약에 운용을 하면 아마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죠. 과거에 벤자민 그레엄 같은 투자를 네. 저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워렌 버핏보다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책 정리를 해주신 이현투자의 박성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